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1차 세계대전을 금융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독일 통일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834년 관세동맹이 시작되면서 통일의 기틀이 잡힌 독일은 1871년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독일 제국을 수립하였고 1873년에는 제국은행을 설립하여 마르크의 화폐 가치를 통일하였으며 1913년에 이르면 미국에 이어 제2위의 경제주체로 떠올랐습니다. 반면 영국은 세계 곳곳에 있는 식민지로부터 막대한 부를 얻고 있었기 때문에 도전에 따른 시행착오를 피하고 기존의 공업 시스템에 안주하는 모습을 보였고 독일에게 급속한 추격을 허용하였죠. 따라서 1914년 7월 잉글랜드 은행이 독일을 견제하기 위하여 먼저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어음 할인율을 대폭 상승시켜 자금이 잉글랜드 땅에서 회전하도록 유도하였는데 베를린이 타격을 받아 독일 제국은행에서 대량 인출 사태가 발생한 것이었죠. 그런데 때마침 사라예보 사건이 발생하였고 1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원래부터 전쟁이라는 것은 천문학적인 돈을 필요로 하지만 당시 전쟁은 실질적으로는 다른 나라에서 비용을 대출하여 조달하였는데 그 이유는 전쟁을 위해 세금을 거두거나 국내에서 대출을 할 경우 국민의 지지도가 하락할 수 있고 전쟁에서 이긴 뒤 자신들의 빚을 패전국에게 떠넘길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선택은 국내은행에서 대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쟁 상대인 영국으로부터의 융자는 내키지 않았고 미국은 중립을 표방했기 때문에 대출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울러 독일은 세수만으로도 본인들이 전쟁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잘못된 계산도 하고 있었죠. 반면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이 이미 자신들의 경제력을 뛰어넘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중립선언에 따른 미국의 국가적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면 JP 모건과 같은 재벌그룹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중립을 표방했던 미국으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었죠. 우여곡절 끝에 미국은 금융기관이 교전국에게 돈을 빌려줄 수는 있지만 국가 명예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1914년 프랑스 정부는 시티은행으로부터 1,000만 달러를 빌린 후 1915년 3월에는 모건재단에서 5천만 달러를 빌렸고 같은 해 7월에 모건재단은 러시아가 미국의 군수물자를 구매할 수 있도록 4억 7,500만 달러를 빌려주었습니다. 또한 같은 해 10월에는 미국 생산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영국과 프랑스에 5억 달러를 빌려주기도 하였죠. 1917년 한 해 동안 미국이 3국 협상국에 빌려준 돈은 총 23억 달러에 달했고 영국의 더 타임스는 협상국이 전쟁 비용의 절반 이상을 외국에서 차관하였으며 최대 채권자는 뉴욕의 금융시장이라고 밝히게 됩니다. 반면 독일은 고작 2,700만 달러를 빌린 게 전부였죠. 미국의 군수품과 생필품은 독일에게는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그런데 1916년이 되면서 협상국들의 지불 능력이 점차 악화되었고 미국은 돈을 위해서든 경제를 위해서든 아니면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든 더 이상 중립을 고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침 1917년 3월 침엄한 전보 사건도 발생하자 미국은 참전을 결정하였습니다. 미국은 세계 1위의 공업 생산력 국가답게 짧은 시간 내에 수백 척의 전함과 수천 대의 전투기를 생산해내었으며 3년 동안 지지부진하던 유럽의 전장에 뛰어들어 동맹국에게 큰 타격을 입혔고 전쟁은 종료되었습니다. 1919년 1월부터 제1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를 위한 파리 강화회의가 지속하여 개최되었는데 여기서 서양열강의 계산법은 각기 달랐습니다. 먼저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 프랑스는 거액의 전쟁 배상금을 받아 경제를 복원하고 독일에게는 재건의 기회조차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반면 영국은 물론 자국도 큰 피해자였고 미국에게 큰 빚까지 지게 되었지만 프랑스가 파리 강화조약의 과실을 독식하며 유럽의 1인자로 거듭나는 것을 볼 수 없었죠. 아울러 최고의 채권국이 된 미국 역시 영국과 프랑스가 세계를 주도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이후 프랑스가 주도하는 평화회담에 참석하지 않게 되죠. 심지어 미국은 독일에게 전쟁 배상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기에 이릅니다. 대신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미국 상선이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미국의 해상 운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독일의 모든 배를 몰수하겠다고 했는데 몰수한 선박 가격이 미국
미국이 독일로부터 받아야 할 배상금의 2배가 넘었다고 합니다. 1920년 6월 미국이 불참한 채 결정된 배상금은 총 2,690억 마르크였고 이 중 가장 큰 피해를 본 프랑스가 50%를, 나머지를 영국, 이탈리아, 벨기에, 일본, 그리스 등이 나누어 갖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금액은 독일의 전 국토를 고급 휴양지로 개발해 경매에 붙여도 만들어낼 수 없는 거액이라고 합니다. 반면 독일이 제시한 금액은 500억 마르크에 불과하였는데 협상국들조차 자신들이 요구한 금액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배상금은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아울러 1922년 독일에서는 천문학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경제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고 독일은 협상국에 배상금 지불 기한 연기를 요청하기에 이르죠. 마침 영국 대표단의 고문이었던 케인즈는 독일의 구매력을 회복시켜야만 영국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으며 그것은 극값 배상금을 받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주장하였고 영국은 미국이 독일 대신에 전쟁 배상금 44억 달러를 지불해 주기를 요청하며 독일에 대한 전쟁 배상금 포기를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독일은 더욱 대담해져서 모든 나라의 전쟁 배상금 무기한 연기를 요구하기에 이르죠. 프랑스는 독일을 맹비난하며 1923년 1월 독일의 주요 공업지대인 루르 지방을 점령하였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루르 지방 점령은 거꾸로 미국과 프랑스, 영국과 프랑스의 관계를 악화시켰습니다. 영국과 미국은 프랑스가 독단적으로 움직였다고 판단한 것이었죠. 오히려 미국과 영국은 프랑스의 루르 지방 점령을 비난하며 급기야 독일을 돕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돈 앞에서는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다는 것이 국제관계에서도 여실히 드러난 것이었죠. 이 대목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줍니다. 결국 프랑스는 루르 지방에서 원하는 소득을 얻지 못한 채 한참 힘이 빠진 상태로 배상위원회 재소집에 끌려나갔고 1923년 배상위원회가 다시 열렸는데 이번에는 프랑스가 아닌 미국 재무장관인 찰스 도스가 위원장이 되었습니다. 물론 회의도 미국이 주도권을 쥐었죠. 그리고 1924년 8월 독일의 배상금 지불에 대한 도스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도스안의 논리는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선 독일 경제부터 살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독일이 경제 파탄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프랑스가 패권을 잡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었죠. 4년에 걸친 전쟁 중 3년 동안이나 주요 전쟁터였던 프랑스로서는 어이없는 결정이었지만 어쨌거나 그 덕분에 독일은 본토의 산업 시스템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독일은 우수한 인적 자원과 생산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은행들은 앞다투어 독일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1924년부터 1929년까지 독일은 영국과 미국으로부터 326억 마르크를 지원받았고 독일이 지불한 전쟁 배상금은 110억 마르크에 불과했습니다. 독일에 오히려 자금이 유입된 것이었죠. 그리고 1925년이 되면 드디어 독일의 공업 생산량이 영국을 앞질렀고 프랑스의 2배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1926년이 되면 독일의 대외 무역액이 전쟁 이전의 수준보다도 많아졌죠. 결국 1928년에 독일은 전쟁 포기를 선언하는 켈로그 브리앙 조약을 체결하며 유럽 군사 업무에 다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도스안을 개정하여 배상금 총액과 지불 기한을 확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죠. 프랑스는 반대했지만 영국과 미국의 찬성하에 미국 금융가 오원 영의 주도로 영안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영안은 독일에 대한 제재를 한층 완화한 것이었고 배상위원회는 그렇게 해산되었습니다. 그런데 1929년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영안이 흐지부지 되었고 1932년이 되면 독일은 앞으로 더 이상 전쟁 배상금을 지불할 수 없음을 공개 선언하였습니다. 이때가 히틀러가 등장한 지 1년도 안 된 시점이었죠. 결국 1932년 6월 스위스 로잔에서 로잔 협정이 체결되었고 30억 마르크로 모든 배상 문제를 완결짓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렇게 하여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의 무거운 전쟁 배상금의 짐을 덜게 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의 중요한 결과 중 하나는 계획경제가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이 아니라 영국과 미국에서 먼저 출현했다는 점입니다. 1914년 1차 대전 발발 즈음 영국의 하루 군사비용은 200만 파운드였는데 1916년에는 600만 파운드가 되었습니다. 전쟁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국 정부는 국민경제 각 분야를 국가에서 관리하고 통제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미국은 한술 더 떴습니다. 1917년 4월 독일의 선
선전포고를 한 뒤 미국은 스미스 레버법이 통과되어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통제권을 안겼고, 윌슨 대통령은 즉각 의회의 승인 없이 대통령 직속기관인 전시산업국을 창설하여 국가가 주도적으로 계획경제를 실현해 나갔습니다. 아울러 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1위의 런던 금융시스템은 뉴욕 월스트리트의 거센 도전을 받았고, 프랑스마저 프랑블록을 만들어 야욕을 드러냄에 따라 이들 간의 금융 삼국지는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하게 됩니다. 이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